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프로축구 K리그1 전북의 전진우가 잉글랜드 2부 리그 옥스포드 유나이티드로 이적할 전망입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올 시즌부터 프로축구 K리그2와 3부 리그 격인 K3 리그 간에도 승강 플레이오프가 열립니다. 프로축구연맹은 이사회를 열고 올해 정규 시즌이 끝나면 K리그2 최하위 팀과 K3 리그 1위 팀이 K리그2 팀의 홈 경기장에서 단판 경기로 승강을 가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2006년 이후 20년 만에 K리그1 우승팀과 코리아컵 우승팀이 맞붙는 슈퍼컵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베테랑 내야수 서건창이 전성기를 보냈던 친정팀 키움 히어로즈로 복귀했습니다. 프로야구 키움 구단은 서건창과 연봉 1억 2천만 원에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2025 시즌이 끝난 뒤 은퇴를 했던 메이저리그 특급 투수 클레이튼 커쇼가 WBC를 통해 마운드에 복귀합니다. MLB는 커쇼가 WBC에 미국 대표 선수로 참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커쇼는 공을 새로 잡은 지 10여일쯤 지났다며 팀 사정상 필요하면 던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벤치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기대주 최가온이 밀라노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스노보드 월드컵에서 예선 1위로 결선에 올랐습니다. 최가온은 스위스 락스에서 열린 스노보드 월드컵 여자 하프파이프 예선에서 96.5점으로 출전 선수 32명 중 1위로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외국인으로는 처음 남자 농구대표팀을 이끌 마주스 신인 감독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선수들이 대표팀을 위해 헌신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목표를 달성하려면 모든 걸 다 동원해야 한다며 귀화 선수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스포츠. 금요일 저녁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하겠습니다.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축구 전문 매체 히든K의 류청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먼저 23세 이하 아시안컵 이야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8강 진출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네, 앞서서 열렸던 두 경기에서 1승 1무를 기록했던 한국은 우즈베키스탄과의 마지막 조별리그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기만 해도 이제 자력으로 8강행을 확정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용과 결과 모두 완패를 당하면서 0대2로 지고 말았는데 다행히 같은 시간 열린 경기에서 레바논이 이란을 잡아주면서 우리가 조 2위를 확정짓고 8강에 진출을 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일부 팬들은 진출을 당했다라는 좀 조소 섞인 표현도 쓰고 있고요. 23세 이하 대표팀 간 역대 전적에서 우리는 우즈베키스탄 상대로 13승 1무 2패 압도적 우위고요. 최근에 또 4연승도 기록 중이었는데 심지어 이번 대회 참가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2년 뒤에 열리는 LA 올림픽에 대비한 21세 이하 대표팀이란 말이죠. 우리 대표팀보다 2살 어린 선수들인데 내용 면에서 압도를 당했습니다. 네. 뭐 다행히 8강에 진출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경기 내용과 지금 현재 전력을 보면은 이게 다행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심지어 상대는 21세 이하 선수들로만 구성이 된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뭐 일본도 그렇고 우즈베키스탄도 그렇고 서우정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올림픽을 대비해서 21세부터 키우고 있거든요. 이런 팀들이 지금
이번 아시안컵 23세 대회에 나와 있는 건데 사실 이 연령대에서 2살 차이라는 건 경험의 차이도 그렇고 힘의 차이도 그렇고 한국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도 사실 한국이 우즈베키스탄에 앞선 거는 점유율 66.7%밖에 없습니다. 슈팅 수에서도 7대 8로 밀렸고요. 유효 슈팅도 1대 4인데 사실 제가 지난주에 와서 이란 경기가 끝나고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란전에도 유효 슈팅이 하나였거든요. 어쨌든 경기력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게 사실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축구 대표팀 소식을 전할 때마다 요즘 이제 인기가 많이 떨어졌다, 뭐 여러 가지 위기다라는 말을 했는데 가뜩이나 이 축구 대표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가는 상황에서 이거는 약간 진짜 더 불난 집에 불을 붙여지라는 격이네요. 뭐 A 대표팀이 현재라고 한다면 23세 이하 대표팀을 비롯한 우리 연령별 대표팀 미래를 위한 장기적 안목이 깔려 있는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대표팀뿐만이 아니라 작년에 20세 이하 월드컵에 참가했었던 이제 지금은 계약이 끝나 이창훈 감독이 이끌던 20세 이하 대표팀도 사실 경기력이나 내용적인 측면 그리고 경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좀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령별 대표팀들까지도 대부분 지금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2년 전에 대한축구협회에서 MIK라고 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방식을 통해서 한국만의 어떤 축구의 방향성, 철학, 방법을 찾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2년 전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무색할 정도로 최근 2년 동안 연령별 대표팀의 경기력이나 스타일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예견됐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단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사우디와 중국에게 연달아 패하기는 했었습니다. 사실 지난해 10월에 A매치 기간에 아시안컵이 열리는 사우디에서 사우디와 이제 두 경기를 벌였었거든요. 근데 두 경기에서 0대 4, 0대 2 패배를 당했습니다. 일단 유럽파 선수들도 있었고 물론 수급이 원활하진 않았습니다. 선수들이 뭐 경기가 임박해서 오거나 전체 훈련을 할 시간이 없거나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뭐 이때도 이제 연달아 패배를 하면서 좀 충격적이라는 평가를 들었고요. 11월에는 중국 협회가 친선 경기를 위치했고 이때는 중국에게 0대 2로 패했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 축구 연령별 대표팀이 중국에게 패한다는 것은 매우 빨간불이 들어오는 입장인데 물론 중국도 이번 대회에서 8강에 진출하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본선에선 다를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지금 본선에서도 좋은 경기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 모습 그대로 사실 이번에 드러난 거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앞선 두 번의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모두 8강에서 멈췄습니다. 2022년 대회는 일본에게 완패하면서 8강에서 끝났고 2024년 그 파리 올림픽을 겸했던 대회는 다들 아시겠지만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23세 이하 대표팀과 아주 혈전을 펼친 끝에 승부차기 패배하면서 8강에서 탈락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림픽 출전권이라는 올림픽 예선이라는 개념이 속하지 않는 대회이기 때문에 부담이 덜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9월에 열리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에 대한 그 과정으로서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이 조별리그 3경기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작년에 있었던 그런 상황들 이 연속성을 볼 때 과연 이대로 가서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뭐 당연한 말이지만 우승이 목표입니다.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 대회를 보면서 아마 경기들을 지켜보셨을 텐데 우리 대표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시는지. 저는 조금 컨셉이 없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24년에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지켜보기도 했고 뭐 지금은 이제 뭐 TV로 그리고 기사로 이제 접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대회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안 게임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선수 수익이 어렵다면 21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대회 소정 기자가 말한 것처럼 두 번 다 8강에서 탈락했다면 협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 프로세스를 좀 바로잡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 부분에서 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민성 감독이나 선수들도 물론 뭐 당사자이긴 하지만 고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이제 경기 내용적인 부분, 전술적인 부분을 조금 들여다보면 일단 이민성 감독이 추구하는 방향의 축구는 고강도 압박 축구입니다. 조별리그 앞선 1, 2차전 때는 어쨌든 그 방향대로 경기를 몰아붙였는데 우리가 결과적인 부분에 효율이 나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제 우즈베키스탄과의 3차전 때는 그런 고강도 압박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라인을 뒤로 내려가지고 템포를 천천히 가지고 가는 좀 느슨한 축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민성 감독이 어떤 뭐 결과는 어쨌든 사실 이번 대회에서 우리가 좋은 성적 내지 못하면 당연히 감독은 비판을 받겠죠. 하지만 이것도 뭐 과정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을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약간 이제 여론 때문인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과연 우리가 조별리그부터 그런 고강도 압박 축구를 밀어붙이는 게 맞냐? 우리는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뭐 그것도 하면 되는데 너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일관성 없는 그런 방향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향하는 바를 이제 갈팡질팡하고 있다, 혹은 지향하는 바를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뭐 성인 대표팀이랑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불안한 마음입니다. 그래도 앞날을 준비해야 할 텐데요. 8강 대진은 결정이 됐습니다. 호주를 만나게 됐죠. 네, 호주가 D조에서 1위를 거두고 한국과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호주가 이제 2승 1패를 했고 4득점 3실점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호주도 중국에게 주고 올라오는 거기도 합니다. 근데 호주가 사실 우승 후보로 꼽히기는 하는데 경기 내용이나 경기 흐름을 보면 구멍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 이라크와의 마지막 경기에서도 0대1로 뒤지다가 후반 추가 시간에 2골을 넣으면서 좀 기사회생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최근에 엄청난 수비 축구, 실리 축구를 하는데 이 부분도 좀 뚫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민성호가 물론 당연히 받겠지만 호주의 이 상대가 수비가 거셌을 때의 뭐 공격 활로를 찾지 못하는 부분, 수비적으로 조금 허술한 부분, 이런 부분 노린다면 승리할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네. 자, 사실 우리가 이제 1위를 해야 조금은 더 수월한 대진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8강전 상대로 호주를 경기를 펼치고 그리고 나서 이긴다면은 4강에 진출하는데 4강전은 한일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네, 우리가 4강에 오를 경우에 상대로 만나게 되는 팀은 일본과 요르단 경기의 승자입니다. 물론 뭐 요르단이 이미 아시안컵 때 한국을 비롯해가지고 성인팀이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둔 바도 있고 이번 대회에서도 베트남에게 일격을 맞긴 했지만 그 뒤에 조별리그에서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요르단이 일본을 꺾지 말란 법은 없지만 어쨌든 이번 대회 지금 총체적인 그런 경기력을 봤을 때 가장 좋은 팀 중 하나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호주를 꺾고 4강에 올라갈 경우에 이제 한일전을 치른다라는 시나리오를 좀 유력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일본은 확실히 이번 대회 경기력이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본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1세 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3전 전승에 10골을 넣고 한 골도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야. 시리아를 상대로 5골, 아랍에미리트를 상대로 3골, 그리고 카타르를 상대로 2골을 넣었는데 사실 좋은 아주 쉬운 상대는 아니었는데 10골을 넣으면서 이렇게 좀 손쉽게 올라왔다는 거는 분명히 경계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 네. 자, 일본은 지금 8강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르단과의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전반이 약 10분여가 지난 상황이네요. 네, 지금 현재 스코어는 0대 0이고요.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일본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 13분인데 벌써 슈팅을 3개나 기록하고 유효 슈팅 하나를 또 기록한 상황이거든요. 아마 공격적으로 요르단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 같은데 요르단 입장에서는 어쨌든 피지컬적으로 조금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지키는 실리적인 축구를 하다가 세트피스를 이용한 그런 한 방으로 좀 일본을 공략하려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나머지 8강 대진을 보니까 중국도 있고 베트남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도 있고 베트남도 있는데 이 두 팀이 어떻게 보면 나름의 돌풍을 펼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3전 전승을 거뒀고 중국은 사실 이 연령대 대표팀 U23 대표팀 아시아 지역에서 토너먼트에 간 적이 없는데 호주도 이기면서 어쨌든 조 2위로 올라왔거든요. 이 두 팀 다 뭐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엄청난 실리 축구를 추구하고 있고 그 부분이 마저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상식 감독이 상대를 잘 지키다가 효과적으로 아주 타격하는 방법, 그리고 중국은 엄청나게 두텁게 수비를 하면서 상대를 괴롭히다가 한 골 정도를 노리는 축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팀들이 또 토너먼트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18일 일요일에 가장 마지막 8강전을 호주와 치르고 내일 2경기가 이어지는 일정인데 일단은 8강전 첫 경기는 일본 대 요르단입니다. 그리고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가 내일
이제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0시 30분에 그리고 우즈베키스탄과 중국, 호주와 대한민국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 경기들 다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두 분은 궁금합니다. 최근에 아시아 축구가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돼 있고 뭐 유천 기자가 얘기했듯이 베트남, 중국 이런 팀들도 이제 충분히 4강 이상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뭐 이제 베트남이 좀 더 선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비 축구 그리고 이제 공격 쪽은 최근에 이제 소수민족인 신장 위구르 출신의 선수들을 이용해 가지고 좀 공격을 하는 그런 방식을 펼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상대로 이게 뭐 먹힐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고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호주를 상대로 대한민국이 좀 답답했던 경기력 해소하면서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국을 상대로 인도네시아가 4강에 진출하고 이 환호하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었거든요. 좀 미묘한 상황이었는데 베트남이 이번에는 그런 4강에 돌풍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즈베키스탄, 중국은 우즈베키스탄은 좀 우위이긴 한데 이 선수들이 힘과 스피드의 경쟁을 펼치는 선수들이라서 중국이 이제 숨막히는 이 뭔가 수비를 당하면 어린 마음에 실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게 변수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전히 분주한 K리그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금요일 저녁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이어가겠습니다. 축구 전문 매체 히든K의 류청 기자,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K리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나라 대표팀의 월드컵 준비 상황도 잠시 체크하고 가도록 하죠. 베이스 캠프는 과달라하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죠? 네, 역시 가장 중요한 키워드 고지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멕시코에서 치러야 되죠. 그중에서 1, 2차전을 해발 1571m의 고지대인 과달라하라에서 치르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지대에서 훈련을 하고 고지대로 올라가면은 적응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지대에서의 경기를 위해서 역시 준비도 고지대에서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일단 대한축구협회가 피파에 제시한 우리가 선호하는 베이스 캠프 1, 2순위를 모두 과달라하라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네. 과달라하라의 캠프 후보지가 두 곳이 있다면서요? 네, 딱 두 곳인데 그랜드 피에스타 아메리카나 컨트리 클럽하고 더 웨스틴 과달라하라가 있는데 이 둘 중에 한국이 대표팀이 이제 어디를 1순위, 어디를 2순위로 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몰리게 된다면 한국도 이제 순위를 따져봐야 되는데 한국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조추첨에서 포트가 높고 해당 도시에서 경기 수가 많은 부분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과달라하라에서 밀려날 부분은 좀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과달라하라를 또 다른 베이스 캠프로 삼을 유력한 후보가 콜롬비아인데 네. 콜롬비아가 이제 우리보다 이제 포트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한국이 우세할 것이다. 이런 뭐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K리그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죠. 단신에서 언급했던 전진우 선수의 잉글랜드행 소식부터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난 시즌 K리그 1에서 아주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였던 전진우 선수죠. 특히 전반기에는 이 선수가 K리그 1 MVP를 차지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사실 전진우 선수는 작년 여름에도 유럽의 여러 클럽들로부터 오퍼를 받았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 그리고 벨기에의 행크, 뭐 세르비아의 치베츠다 이런 팀들로부터도 공식적인 오퍼를 받았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전북이 2024 시즌에 심각한 부진을 딛고 2025 시즌 우승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즌 중에 우리의 에이스 역할을 하는 선수를 보낼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좀 전진우 선수 설득을 했고 거스포획 감독도 시즌이 종료된 뒤에 도전을 하라라는 그런 조언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후반기에는 전진우 선수가 전반기만큼 탁월하지는 않았죠. 그래도 워낙 시즌 전반적인 어떤 폼이나 스탯이 좋았기 때문에 겨울에도 뭔가 오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우리 한국 선수들이 많이 가는 무대죠. 잉글랜드 2부 리그인 챔피언십에 소속돼 있는 옥스포드 유나이티드가 공식 오퍼를 보냈고요. 이틀 만에 전북도 선수의 이적을 허락한다라는 회신을 했고 지금 현재 양 구단 간의 어떤 공식 레터가 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진우 선수는 지금 스페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북의 전지훈련을 참가하고 있는데 하루 이틀 안에 잉글랜드로 이동을 해서 옥스퍼드 유나이티드 입단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네. 이게 재밌는 것이 이 옥스퍼드 유나이티드의 구단주가 아시아입니다. 그 신태용 감독을 경질한 뒤에 크게 이제 화제가 됐던 에릭 토이르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장 네. 이 옥스퍼드를 가지고 있고 오. 제가 옥스퍼드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미 인도네시아 대표팀 두 선수가 뛰고 있습니다. 올레 루메니와 마르셀리노 선수가 뛰고 있고요. 이때 제가 한번 이 구단주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측면 공격수 중에서 아시아 선수를 찾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 실제 일본과 한국의 이름은 안 가르쳐주지만 오퍼를 한 적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전진우 선수가 아마도 이런 뭐 후보자에 아주 잘 맞아 들어갔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옥스퍼드 유나이티드의 위치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챔피언십이 이제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23위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자칫하면은 다음 시즌에 3부 리그로 강등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한데 옥스퍼드 유나이티드의 문제는 공격력입니다. 수비력은 리그 중위권 이상의 아주 준수한 편인데 공격력이 아주 하위권이거든요. 경기당 딱 한 골 넣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격력 증대를 위한 옵션들을 고민하다가 아마 유청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아시아권의 선수들을 또 찾고 있었는데 전진우 선수가 딱 레이더망에 잡혔고 사실 이적료라든가 연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유럽 진출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의 어떤 메리트가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전북도 작년 여름 어쨌든 우리 구단을 위해서 포기하고 양보한 선수의 선택을 좀 존중해 주자라는 입장이 있었고 선수도 당장의 그런 어떤 큰 연봉에 대한 집착 이런 거 말고 유럽에 내가 원했던 유럽 무대에 가서 부딪히고 싶다 그런 도전 의지를 갖고 옥스퍼드행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네. 뭐 간다 말은 많았지만 결국 이제 결정이 됐는데 그 가서 진짜 결실을 맺고 좀 더 한 스텝 업해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서 또 팀을 강등 위기에서 구하는 해결사가 돼준다고 그렇죠. 하면은 전준 선수의 가치가 한껏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위기는 곧 기회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은 이적 오피셜이 나왔는데요. 그 이적 발표보다도 개막 일정 발표가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K리그1 2026 시즌이 2월 28일 날 시작을 하고요. 뭐 개막전부터 재밌는 것이 서울과 인천과 서울의 경인 더비로 개막을 합니다. 네. 뭐 경인 더비뿐만 아니라 개막전 모두 대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울산과 강원이 2월 28일 오후 2시에 맞대결을 하고 유청 기자가 얘기한 인천과 서울의 경인 더비도 이제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김천과 포항이 오후 4시 30분에 경기를 치르면서 첫날에 이제 마지막 일정을 장식을 하고요. 3월 1일에는 디펜딩 챔피언 전북이 승격을 일군 부천을 자신들의 홈으로 불러들여서 개막전을 치릅니다. 그리고 제주 SK는 광주 FC와 맞대결 펼치는데 이 두 팀은 모두 올해 새로운 감독들을 선임을 했거든요. 제주의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 광주의 이정규 감독 모두 이번이 감독 데뷔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흥미로운 맞대결이고요. 3월 2일 월요일 임시 공휴일 날에 대전 하나시티즌과 FC 안양이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격돌합니다. 네. K리그2는 일정이 아직 안 나왔나요? 네, 아직 일정이 안 나왔고 K리그2가 재밌는 것이 이번에 19팀입니다. 홀수로 진행되고 또 월드컵이 껴있어서 9개 구단이 그러니까 두 경기씩 치르는 34라운드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자, 뭐 K리그2와 K리그3 사이에 승강제가 실시된다는 것도 눈길을 모은 부분입니다. 단신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최하위와 K리그2 우승팀이 단판 승부를 펼친다고요? 네, 이 부분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뭐 이전부터 계속 강조했었죠. 디비전 구조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이제 프로 그리고 세미 프로 간의 승강제도 2026년부터 실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어쨌든 지금 프로축구연맹도 이사회 결정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은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K리그 원론적으로는 K리그2 최하위 팀과 K3 리그 1위 팀이 단판 승부를 통해 가지고 이 승강을 가리게 되는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승격을 위해서 도전하는 K3 1위 팀이 프로축구 연맹이 제시하고 있는 클럽 라이센스
그 기준을 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좀 빡빡하거든요. 네. 프런트 인원도 20명 이상이어야 되고 독립법인 형태로 취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기준도 홈 경기장 시설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상 K3 리그 1위를 차지하더라도 그 클럽사 라이센스를 획득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 승강제는 현실적으로는 벌어지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제약이 있긴 있군요. 조건들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달라지는 점. 슈퍼컵이 부활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슈퍼컵이 2006년의 마지막이었거든요. FA컵 승자, 그 당시에는 FA컵이 지금 코리아컵 승자와 리그 우승자가 개막에 앞서서 누가 이제 한국 최고의 프로축구 팀이냐 이런 거 가리는 건데 이번에 20년 만에 돌아오게 됐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더블을 전북이 했기 때문에 전북과 리그 2위 팀인 대전 하나 시티즌이 2월 21일 전주성에서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이게 중첩이 될 경우에는 그 K리그 1 우승팀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코리아컵 우승팀으로 간주하는군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대회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 K리그 1 우승팀과 준우승팀의 맞대결 방식으로 가게 돼서 20년 만에 부활한 슈퍼컵은 이렇게 치러지게 되고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유럽이나 이런 곳을 보면은 이 슈퍼컵은 대부분 리그들이 다 치르고 있거든요. 하지만 K리그는 지난 20년 동안 스폰서를 구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좀 오랜 시간 동안 폐지한 상태였었습니다. K리그가 최근 들어서 많은 관중들이 찾아들고 있고 또 상업성도 예전보다 확실히 많이 회복된 만큼 이런 부분이 좀 K리그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개막이 2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전력 보강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 어떤 오피셜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K리그 1 구단을 압도하고 있는 이슈로 이정효 감독의 수원 삼성이 광주에서 같이 뛰었던 헤이스 외국인 선수 헤이스를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부천은 유럽과 아시아 지난 시즌에 일본 교토 퍼플 상가에서 뛰었던 수비수 패트릭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항은 공격수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가 상당히 장신이고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무대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광주에서 또 한 선수가 빠져나왔는데 변준수 선수가 입대를 4일 앞두고 오늘 오피셜 전북현대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수 영입은 아닌데 차두리 감독이 이끄는 화성FC가 네. 송중국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국가대표 축구선수 송종국 선수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네, 진짜. 네. 이게 태권도 세계 태권도 그렇죠. 연맹하고 이제 체육 행정을 많이 한 동명이인 분이고요. 예,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그런 스포츠 행정가입니다. 오해할 뻔했습니다. 정정 감사합니다. K리그 팀들은 지금 전지훈련 중이죠? 네, 많은 팀들이 지금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데요. 스페인에서 4개 팀이 훈련을 하고 있고 티르키예 안탈리아에서 한 팀. 많은 팀들이 태국에 지금 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흩어진 곳에서 목표를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한 달 반 남은 K리그 기대가 됩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금요일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스포츠는 저녁 9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반에 돌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